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아픔을 겪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제게 얼마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0년 전에 헤어진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건데요.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게는 올해 32살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죠.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좀 달랐어요.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사실 그때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니, 자장가를 불러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몇 달 전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대기업에서 최연소 부사장이라니, 그것도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이룬 성과라 더욱 값진 것이었죠. 정말?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셨잖아요. 아들의 말에 더욱 가슴이 뭉클해졌죠. 아들은 어릴 때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보청기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듣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언어 치료와 재활 훈련을 거쳐야 했는지는 저와 아들만이 알고 있죠. 당시 살던 집도 팔고 적금도 깨고 대출도 받았어요. 수술 후에는 매주 3번씩 언어 치료실에 다녔는데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씩 들었죠. 엄마, 엄마.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발음을 흉내냈을 때 언어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얼싸안고 울었어요. 그 한마디 듣는데 2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었죠. 근데 어머니, 다음 달에 저희 회사 창립기념 행사가 있는데요. 제가 공로상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 꼭 오셔야 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간청했어요. 나? 내가 왜? 제가 상 받으면서 감사 인사를 할 건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실 저는 그런 큰 행사에 가본 적이 없어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로 행사에 입고 갈 옷을 고르느라 바빴습니다. 평소엔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아들 회사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면 안 되니까요. 백화점에 가서 단정한 정장을 하나 장만했어요. 이거 어때요? 너무 튀진 않나요? 아니요, 어머님. 정말 품이 있으세요. 아드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매장 직원의 칭찬에도 불안한 마음에 재혼한 남편과 함께 다시 가서 확인받았어요. 여보, 이거 괜찮아? 너무 과한 건 아니고?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뭘 입어도 당신은 예뻐. 언제나 그랬듯 따뜻하게 말해주며 옷을 고르는 동안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네, 저는 10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제 과거를 다 알고도 저와 아들을 따뜻하게 받아준 좋은 사람이에요. 첫 결혼 생활에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죠. 남편은 아들을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아들도 새아버지를 잘 따릅니다. 시상식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상을 받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인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큰 행사라 긴장이 되나 보다 생각했죠. 엄마, 왜 그렇게 잠을 못 주무셔? 벌써 며칠째 그러시는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너무 기대돼서 그래. 우리 아들이 상 받는 걸 빨리 보고 싶어서. 에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주는 상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네가 받는 상은 다 특별해. 아들은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30년 전 그날들이 떠올랐어요.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병원에서 나오던 날, 청각장애 진단을 받던 날, 그리고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오던 날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돌이켜보면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아기의 움직임을 느끼며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태교 음악도 열심히 들려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아빠 목소리도 들려주려고 남편 배를 제 배에 대고 말하게 했죠. 출산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땐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아들은 정말 예쁘게 생겼었어요. 까만 머리카락이 복슬복슬했고 눈은 초롱초롱했죠.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잡을 때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다른 아기들처럼 울고 젖을 먹고 잠을 잤어요. 어머, 이 아기 정말 순해요. 잘 울지도 않고 얌전하네요.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분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생후 6개월쯤 됐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고 딸랑이를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엔 그저 성격이 얌전한 줄 알았죠. 하지만 큰 소리가 나도 문을 쾅 닫아도 아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기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데 우리 아들은 천둥이 쳐도 그대로 잠을 잤어요. 어느 날은 실험을 해봤어요.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뒤에서 냄비를 세게 쳤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죠. 여보, 우리 아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소리에 전혀 반응이 없어. 남편에게 말했더니 에이, 그냥 집중해서 노는 거겠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어머, 얘는 왜 이렇게 조용해? 우리 애는 조금만 큰 소리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웃집 아주머니의 말에 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병원에 가기로 했죠. 설마 아니겠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병원 가는 내내 속으로 기도했지만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어머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력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불안한 마음에 동네 소아과를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권하더군요.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청성뇌관 반응 검사라는 복잡한 이름의 검사부터 시작해서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소리를 들려주며 뇌파를 측정하는 검사까지. 어린 아기가 그 많은 검사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어머니,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기가 선천성 난청입니다. 양쪽 귀 모두 심각한 청력 손실이 있어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평생 듣지 못하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 같은 방법이 있어요. 특히 어릴 때 치료를 시작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남편도 말없이 운전대만 잡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죠. 임신 중에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약을 잘못 먹었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하면서요. 근데 정작 더 큰 시련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분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뭐라고? 우리 손자가 귀가 안 들린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그 의사 선생님이 요즘은 치료 방법이 많대요. 보청기도 있고 수술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에 대대로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셨어요. 너 임신했을 때 뭐 잘못 먹은 거 없어? 아니면 어디 부딪힌 적은?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조심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닌 것 같아. 너네 쪽에 그런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이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집안까지 모욕하다니요. 어머님, 그런 말씀 너무 하세요. 이게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면 돼.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처음엔 이렇게 저를 위로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여보,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생각해보니 당신 이모 중에 좀 이상한 사람 있지 않았어?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어. 아무튼 난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 평생 장애아 아빠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순간 전 이 사람이 정말 내 아이의 아빠가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 찾아볼 수 있잖아. 다른 방법이 뭔데? 설마 우리 아이를... 보육원 같은 데도 있잖아. 전문적으로 키워주는 곳.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이를 버리라는 거였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 이게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평생 이 아이 때문에 고생해야 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날 밤 저는 아들을 꼭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자마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결심했어요. 누가 뭐래도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라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너네 말 잘 들어. 지금이라도 아이 포기하면 너희 다시 아이 가질 수 있어. 건강한 아이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아이도 제 아이예요. 전 그럼 너 혼자 키워라. 우리 아들한테 이런 짐 떠맡을 수 없으니까. 시어머니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거기에 동조했죠. 엄마 말이 맞아. 나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네가 그 아이 포기 안 한다면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선택해. 아이냐 나냐. 웃기는 선택지였습니다. 아이와 남편 중 하나를 선택하라니 당연히 전 아이를 선택했죠. 좋아. 나 혼자 키울게. 당신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아. 그렇게 저는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안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날이 2월이었는데 유난히 춥던 겨울이었어요. 아들을 두꺼운 담요로 꽁꽁 싸매고 택시를 탔죠. 아이고, 추운데 애기랑 어디 가세요? 택시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전 한참을 말 못하다가 친정에 간다고 겨우 대답했죠. 친정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너 미쳤니? 장애아를 혼자 키우겠다고?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빠, 내 아이야. 어떻게 버려?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너 혼자서 어떻게 장애아를 키워? 돈은?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고집 부릴 거면 집 나가!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친정에서도 쫓겨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맑은 눈을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지 남들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마련했죠. 바로 일자리도 구했어요. 다행히 동네 작은 식당에서 저를 받아줬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출근해도 된다는 조건이었죠. 아기가 참 예쁘네. 근데 왜 혼자야? 사장님이 물었을 때 전 그냥 웃었어요.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래, 뭐 다들 사정이 있지.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일하면서 아들을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들 주문을 받다가도 아이가 울면 달려가야 했고 설거지하다가도 기저귀를 갈아야 했죠. 하지만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많이 도와주셨어요. 애 엄마, 내가 잠깐 봐줄 테니까 밥 좀 먹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뭐가 괜찮아. 너 요즘 제대로 먹는 것도 못 봤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작은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아들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일이었어요. 그 후로 전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소통하려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화 교실에 갔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얽히고 헷갈렸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배웠죠. 이게 엄마야. 따라해봐. 아직 말도 못하는 아들에게 매일 수화를 가르쳤어요. 아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계속 손짓으로 이야기했죠. 언젠가는 알아들을 거라 믿으면서요.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아들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 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엄마가 관심이 없나 봐. 불러도 안 쳐다보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일이 설명하기도 지쳤고 무엇보다 아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아들을 보더니 대놓고 물었죠. 아줌마, 이 아이 왜 이름 불러도 안 쳐다봐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다고 설명하자 그 손님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요즘 의학이 발달했는데 왜 안 고쳐요? 엄마가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치료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그냥 이렇게 대답했어요.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니까요. 하루는 식당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또래 아기였는데 엄마가 까꿍하자 깨르르 웃으며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우리 아들은 제가 아무리 까꿍을 해도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을 때만 웃을 뿐이었거든요. 그 부부가 나간 후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고 틈날 때마다 청각장애 관련 정보를 찾아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인공와우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처음엔 막막했죠. 그동안 식당 일과 편의점 알바를 하며 모은 돈은 겨우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밤 통장을 펼쳐보며 계산했죠. 식당 월급 150만 원, 편의점 알바 80만 원,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50만 원 저축이 고작이었죠. 이 속도로는 10년이 걸려도 모으기 힘들겠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죠. 잠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했어요. 식당 일이 끝나면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갔고 주말엔 이벤트 행사 알바까지 뛰었죠. 아줌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할라. 편의점 사장님이 걱정하셨지만 전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피곤해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힘이 났거든요. 병원 상담실에 갔을 때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커다란 책상 너머로 직원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어머니, 인공와우 수술비는 양쪽 귀 기준으로 5,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입원비, 재활치료비는 별도고요.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비싸요?
네, 이건 기본 비용이고요. 향후 외부 장치 교체나 배터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상담실을 나와 병원 로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5,300만 원이라니. 제가 10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꼭 돈 마련할게. 너도 다른 아이들처럼 소리 듣게 해줄게. 품에 안긴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그때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휴지를 건네주셨죠.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죠. 아이, 젊은 엄마가 왜 이렇게 우나? 힘내요. 모르는 분의 위로에 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정말 수술하실 건가요? 실패할 수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로비로 나온 상담실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마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나 봐요. 낡은 운동화에 보풀이 일어난 스웨터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네, 꼭 해야 해요. 제 아이가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예요. 제 단호한 대답에 직원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절 바라볼 뿐이었죠. 혹시 지원제도 같은 건 없나요? 소득 기준이 있어서 어머님 해당이 안 되세요. 월급이 있으시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지원을 못 받고 일을 안 하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 서러웠어요. 그때 식당 사장님이 제 사정을 알게 됐어요. 애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 뭐가 괜찮아? 일하다가도 한숨만 쉬고. 혹시 애 때문이야? 사장님의 따뜻한 관심에 그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김밥을 마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손님들 앞에서 우는 꼴을 보이기 싫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애 엄마, 울지 마.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봐. 사장님 부인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 인공와우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제 사정을 다 들은 사장님이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애 엄마, 내가 좀 빌려줄게. 이자는 없어도 되니까 천천히 갚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정말요?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우리도 손자가 있는데 만약 우리 손자가 그랬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서. 그리고 애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데 신용은 충분해. 사장님의 말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이고, 무릎은 왜 꿇어? 얼른 일어나. 사장님 부부가 절 일으켜 세우셨어요.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남을 도울 차례지 뭐. 그날 사장님이 주신 2천만 원을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런 좋은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후로 식당 단골 손님들에게도 제 사정이 알려지면서 조금씩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죠. 애 엄마, 이거 많지 않지만 보탰어. 아이고, 어떻게 이런 걸. 아니, 뭘, 우리도 애 키워봐서 아는데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뭐. 택시기사 아저씨는 50만 원을, 부동산 아주머니는 100만 원을, 심지어 매일 아침 커피 사러 오시는 할아버지도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주셨어요. 애 엄마, 우리 손녀도 있는데 이 마음만이라도 받아줘. 그렇게 모인 돈이 무려 800만 원이 넘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정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겨우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입원 준비를 했죠. 아들은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저 엄마랑 병원에 놀러 가는 줄 알고 좋아했죠. 엄마, 병원 가면 아파? 수화로 물어보는 아들에게 아니야, 안 아파. 그리고 다 끝나면 엄마 목소리 들을 수 있어. 라고 대답했지만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소리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요. 입원 전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해줬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전.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해?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어요.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다음날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불이 켜졌어요.
6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다른 보호자들도 있었는데 다들 초조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무슨 수술이세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우리 아이가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요. 아이고, 어머님도 마음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그래도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모르는 분의 위로가 힘이 됐어요. 서로 이름도 모르지만 같은 처지의 보호자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었죠. 3시간이 지났을 때 다리가 저려서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4시간이 지났을 땐 손톱을 다 물어뜯었고요. 5시간이 지났을 때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요? 우리 아이가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달 후에 기계를 켜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회복이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선생님도 미소를 지으며 위로해 주셨죠.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회복실로 옮겨진 아들을 보니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미안해 아가야. 엄마 때문에 아픈 거 참느라 힘들었지? 아들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살짝 움켜쥐는 것 같았어요. 무의식 중에도 엄마를 찾는 건가 싶어 또 눈물이 났죠. 어머니, 아이가 깨어나면 많이 아파할 수 있어요. 진통제는 계속 투여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어요. 밤새 아들 옆을 지켰어요.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살폈죠. 한 달 후 드디어 인공와우를 처음 켜는 날이 왔어요. 병원 청각재활실에서 전문가가 컴퓨터로 조정을 하는 동안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죠. 자, 이제 켜볼게요. 아이가 놀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 순간이 얼마나 떨렸는지 3년 동안 고요함 속에 살던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나, 둘, 셋. 카운트다운을 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떨리는 것 같았어요. 기계를 켜자마자 아들이 깜짝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난생 처음 듣는 소리에 놀란 거였죠. 우리 아들 괜찮아? 놀랐지? 제가 말하자 아들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마치 엄마 목소리가 이런 거였어? 라고 묻는 것 같았거든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보는데 그 순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 이게 엄마 목소리야. 드디어 들리지? 아들은 계속 제 입을 쳐다봤어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는 것 같았죠.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정말 사랑해.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들은 울음을 그치고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죠. 문 닫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심지어 에어컨 소리까지 모든 게 새로웠을 거예요. 전문가 선생님의 박수 소리에 아들이 깜짝 놀라 제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괜찮아, 무서운 소리 아니야. 박수 소리야. 달래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소리를 듣는구나. 청력 검사를 다시 했더니 인공와우를 통해 40데시벨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정상 청력은 아니지만 충분히 말을 배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이후로 유치원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처음 간 곳에서는 대놓고 거절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흰 특수아동을 받을 여건이 안 돼요. 특수아동 아니에요. 그냥 보청기를 낀 것뿐이에요. 그래도 다른 학부모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오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엄마 여기 유치원 아니야? 여긴 우리가 다닐 유치원이 아니야. 더 좋은 데 찾아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질문에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유치원도 비슷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아들 앞에선 밝은 척했죠. 괜찮아, 더 좋은 유치원 찾을 거야. 한 곳에서는 원장이 대놓고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릴 수도 있고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할 여력이 없어요. 특별 관리라니,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대해주면 되는데 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그냥 소리가 작게 들릴 뿐이에요. 지능도 정상이고 말도 잘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더 듣고 싶지 않아 아들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에 많이 울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텐데 과연 이 아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더 강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로 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우리 아들은 특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말을 배웠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정말? 그럼. 엄만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넌 충분히 멋진 아이야. 인공화호는 너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엄마, 나 정말 특별해? 당연하지. 누가 뭐래도 넌 엄마의 보물이야.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활짝 웃었어요.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세상의 편견과 차별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더 강한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지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큰 결심을 했죠.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비록 반지하였지만 원룸보다는 훨씬 나았죠. 이사 가는 날 짐이라고는 낡은 이불 몇 채와 그릇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이게 다냐고 물을 정도였죠. 네, 이게 다예요. 애하고 둘이 사니까 짐이 별로 없어요. 엄마, 우리 집 넓어졌어.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뿌듯했어요. 방 하나를 아이 공부방으로 꾸며줬죠. 책상도 사고 책꽂이도 놨어요. 비록 중고였지만 아들은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이제 내 방이 생겼어. 친구들 초대해도 돼?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속으론 걱정됐죠. 과연 아들에게 친구가 생길까?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둘 다 왔는데 우린 저 혼자였죠. 아들은 혹시 서운해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난 엄마 혼자여도 충분해. 엄마가 2명 역할 다 하잖아.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입학식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어요. 혹시 수업 중에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특수교육도 공부했어요. 잘 돌봐드릴게요. 젊은 여선생님이었는데 밝게 웃으며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시름 났죠. 그렇게 시작된 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담임 선생님이 첫날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셨대요. 우리 반 친구는 귀에 특별한 기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안경처럼 잘 보게 도와주는 거예요. 덕분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가끔 상처받는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애들이 내 인공화호 보고 로봇이라고 놀렸어.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네. 응, 나도 다른 애들처럼 생겼으면 좋겠어. 그날 밤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세상엔 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 안경 쓴 사람, 휠체어 탄 사람, 보청기 낀 사람. 다 다르지만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야. 근데 왜 나만 놀려? 그 친구들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네가 얼마나 멋진 아이인지 알게 되면 놀리지 않을 거야. 그 후로 아들은 더 강해졌어요. 놀림을 받으면 당당하게 대답했대요. 이거 엄청 비싼 거야. 너흰 없지?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너무 일찍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매번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특히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어요. 엄마, 나 수학 100점 받았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제게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아들은 4학년이 되던 해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컴퓨터 학원 다니고 싶어. 컴퓨터 학원? 왜? 프로그래밍 배우고 싶어. 나중에 게임도 만들고 싶고. 학원비가 부담됐지만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컴퓨터 학원에서 아들은 두각을 나타냈죠. 어머님, 아드님이 정말 재능 있어요. 이해력도 빠르고 창의적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할 정도였죠. 아들은 집에 와서도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만들었어요. 엄마,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야. 숫자 맞추기 게임인데 해볼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아들은 더욱 성숙해졌어요.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죠. 사춘기가 왔는지 가끔 예민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나 고등학교는 과학고 가고 싶어. 과학고? 거긴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만 가는 데 아니야? 나도 잘하잖아. 그리고 거기 가면 컴퓨터 더 깊이 배울 수 있대. 아들을 위해 과학고 입시를 알아봤어요. 경쟁이 치열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 엄마. 나 꼭 합격하고 싶어. 그리고 드디어 합격 발표 날. 인터넷으로 결과를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엄마, 내 수험번호 있어. 합격이야. 아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녔어요. 저도 함께 울고 웃었죠. 고등학교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는데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대요. 엄마, 룸메이트가 내 인공와우 충전하는 거 보고 신기해. 그래? 뭐라고 하던? 처음엔 놀랐는데 지금은 충전 까먹으면 챙겨주기도 해.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만났나 봐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 나 S대 컴퓨터공학과 가고 싶어. S대? 거긴 정말 들어가기 힘든데? 할 수 있어. 엄마가 나 여기까지 키워줬잖아. 나도 할 수 있어. 수능 날 아들을 시험장에 데려다 주면서 말했어요. 긴장하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한 만큼만 하면 돼.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 작고 연약했던 아기가 이렇게 컸다니. 아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합격 발표 날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죠. 엄마, 붙었어. S대 컴퓨터공학과 합격.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겼어요. 정말? 정말 붙었어? 응. 엄마, 나 해냈어.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축하한다며 찾아오셨어요. 어머나, 정말 대단해. 청각장애 있는데도 S대라니. 그 말에 아들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전 청각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해서 합격한 거예요. 그런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무렵 제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죠.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남자 손님이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늘 같은 메뉴를 시키고 조용히 식사하고 가는 사람이었죠. 여기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 회사에 다니는 과장님이었어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낸 지 5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가끔 아드님이 어머니 모시러 오는 거 봤어요. 정말 효자더라고요. 이후로 조금씩 가까워졌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차 한잔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처럼 대화 나누고 싶어서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다는 게 어색했지만 왠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드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S대생이라니.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청각장애가 있는데도 정말 열심히 했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이겠죠. 혼자 키우기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간에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줬죠. 어느 날 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알게 된 분이 있는데. 어? 남자분이야? 응, 그 좋은 분 같아서. 만나봐. 엄마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아들의 허락이 떨어지자 마음이 놓였어요. 그분도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다 함께 저녁을 먹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잘 통했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다고요? 저도 IT 쪽에서 일해서 관심이 많아요. 정말요? 어떤 일 하세요? 두 사람이 열띤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신중하게 만난 끝에 재혼을 결정했죠. 아들도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라며 축복해줬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48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죠. 새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친아들처럼 대해줬고 학비도 기꺼이 지원해줬어요. 이제부터 나도 아버지 역할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들은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어요. 장학금도 받고 대외 활동도 활발히 했죠. 특히 IT 관련 공모전에서 여러 번 수상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앱 개발 공모전에서 대상 받았어. 정말? 아유,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들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앱을 개발했다는 거였어요. 이건 소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앱이야. 위험한 소리가 나면 진동으로 알려주고 대화도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보여줘. 아들아, 정말 멋진 생각이야. 내가 겪어봤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 나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졸업 후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면접에서 청각장애 얘기를 당당히 했대요. 저는 제 장애를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아들의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죠. 가끔 전화가 와서 그간 있었던 일을 자랑하곤 했어요. 엄마, 오늘 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정말 혁신적이래. 그렇게 5년 만에 팀장이 되고 그 후 빠르게 승진해서 지금은 최연소 부사장이 된 거예요. 엄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야,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야. 시상식 전날 밤 아들이 찾아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내일 수상소감에서 엄마 얘기할 거야. 청각장애 아이를 혼자 키운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장애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있을까? 있어. 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그리고 드디어 시상식 날이 된 거예요. 아침부터 설레고 긴장됐죠. 새로 산 옷을 입고 거울을 봤는데 예전에 그 초라했던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당당하고 행복한 한 아이의 엄마가 서 있었죠. 호텔로 가는 길 남편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이젠 당신도 있잖아요. 호텔에 도착해서 아들을 만났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훤칠한 키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아들을 보니 30년 전 그 작고 연약했던 아기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무대 뒤편으로 아들을 찾아갔다가 30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의 대표로 와 있더군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전 남편이 말을 더듬었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이 제 옆으로 왔죠.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한참 찾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꼈죠. 전 남편의 시선이 아들에게로 향했고 그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분은 오늘 행사 진행 맡은 용역업체 스태프분이세요?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소개했지만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30년 전 아들을 버리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아이의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전 남편은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들이 명함을 꺼내 건네며 네, IT개발본부 부사장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제가 이혼 후 친정성으로 바꾸고 지어준 이름이었죠. 그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든 명함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여보, 뭐하고 있어? 행사 시작 30분 전인데? 한 여성이 다가왔는데 전 남편이 재혼한 아내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뒤를 따라온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였거든요. 30년 만에 본 시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그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하셨죠. 그러다 시선이 아들에게로 향했고 그 순간 다리가 풀렸는지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았어요. 아, 소개가 늦었네요. 이쪽은 오늘 상 받으시는 김민준 부사장님이시고 어머님이십니다. 그때 홍보팀 직원이 다가와 저희를 소개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부사장님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아들의 회사가 발주한 이 큰 행사를 자신들의 작은 이벤트 회사가 겨우 따는 이유를요. 아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운명의 장난 같았죠. 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아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죠. 아마 30년 전 장애아는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아기가 지금 자신들 앞에 대기업 부사장으로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겠죠. 전 남편의 새 아내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시는 분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어머니, 시상식 곧 시작이래요. 들어가요. 그래, 가자. 그때 아들이 제 팔을 살짝 당기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봤죠. 30년 동안 품었던 원망도, 분노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죠. 잠깐만! 아들과 함께 돌아서는데 뒤에서 전 남편이 불렀어요. 하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눌 이야기는 없었으니까요. 연회장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곧 시상식이 시작됐고 화려한 조명 아래 사회자가 올라왔죠. 무대 밑에서 바쁘게 행사를 진행하는 전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계속 저와 아들을 흘끗흘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드디어 아들이 상을 받는 순서가 왔어요. 다음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리더 최연소 부사장 김민준 부사장님께 공로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아들이 당당하게 무대로 올라갔죠. 상을 받고 난 뒤 아들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먼저 이런 큰 상을 주신 회사와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저기 앉아 계신 저희 어머니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들을 바라봤죠.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숨죽이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넌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라고요. 그 믿음 덕분에 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그저 고맙다고만 했어요. 그때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시어머니였죠. 예전에 당당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죠.
그 아이가 정말 그때 그 아이 맞니? 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키웠니 혼자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조용히 손을 뺐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원망도 미움도 이젠 없어요. 다만 너무 늦었어요. 30년이나 늦었죠. 그때 전 남편이 나타났어요. 미안하다.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싶었어. 내가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니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전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재혼했지만 아이는 없어. 못 가진 게 아니라 안 가진 거야.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래도 좀 후회하고 있었구나. 혹시 민준이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아버지라고 밝히지 않을게. 그냥 한 번만. 안 돼. 제가 잘라 말했어요. 민준이 이미 좋은 아버지가 있어. 10년 전에 재혼했고 당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그 순간 아들이 절 찾으러 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아들의 팔을 잡고 가자고 했지만 아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혹시 절 아시나요? 아들이 전 남편을 보며 물었어요. 전 남편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먼저 말했죠. 그냥 오래전에 알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아들은 똑똑한 아이였어요. 제 표정, 그들의 표정, 그리고 이 묘한 분위기에서 뭔가 느꼈을 거예요. 어머니, 이분들이 혹시...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입을 열었죠. 그렇군요.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일을요. 민준아, 나는... 전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하려 했지만 아들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죄송하지만 들을 말씀 없습니다. 30년 전에 절 포기하신 분들과 지금 와서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민준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들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전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제 아버지 아닙니다. 그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들이 이어서 말했어요. 오늘 행사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와의 계약은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더 전문적이고 규모 있는 업체와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냉정한 비즈니스 통보였어요. 전 남편의 작은 행사 기획 회사로서는 큰 타격일 거였죠.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아들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홍보팀에 전화해서 계약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안 했어? 제가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엄마가 실망하실 것 같았어요. 전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잘 생각했어. 복수하면 뭐해? 넌 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죄송해요, 엄마. 뭐가 죄송해? 저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만약 제가 정상으로 태어났다면... 전 아들을 꼭 안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데. 넌 엄마의 가장 큰 축복이야. 그때 남편도 우리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운이 좋지. 이런 훌륭한 아내와 아들을 만났으니. 그 순간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새삼 느꼈죠. 며칠 후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전 남편이 보낸 거였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다만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스스로 걷어찼는지 깨달았어. 행복해.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30년 전의 상처도 원망도 미련도 모두 이제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가족끼리 여행이나 갈까요? 아이, 좋지.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바다도 있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0년 전 아들을 안고 추운 겨울거리로 쫓겨났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행복이 꿈만 같아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결과죠. 그리고 저는 압니다. 진짜 장애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걸. 우리 아들은 소리는 작게 들을지 몰라도 세상에 그 누구보다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의 엄마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감사합니다.